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초청 강연회의 사회를 맡게 된 김종호라고 합니다. 어, 그 이제 2022학년도 1학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학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전 시간에 개최된 초청 강연회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아연구소 인원들은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한 것 같고 우리 동남아시아 협동과정의 학생들도 많이 참가를 해서 자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신여대의 심두보 선생님 모시고 한류에 대해서 토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사실 원래 저희가 동남아시아에서 보는 이제 한류에 대해서는 거의 작년부터 계속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 한창 이제 전 세계에서 광풍을 불 때, 우리도 여기에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심두보 선생님을 모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바쁘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거 오징어 게임 그래도 분위기 탔을 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이제 분위기가 끝났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또 뭐 한류는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뭐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또 최근에는 뭐죠? 저기 25, 21인가? 그런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고 또 뭐 다들 잘 아시는 뭐 BTS나 뭐 블랙핑크 이런 아이돌 그룹은 뭐 이제 한류라고 이제 카테고리 하기에도 약간 어색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특히 이제 그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동남아시아의 필드를 가는 학생들에게 이 한류는 매우 고마운 존재죠. 우리가 많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동남아시아 어딜 가든 한국인에 대해서는 다그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한류의 덕을 거의 뭐 90% 이상 봤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동남아시아가 이제 한국과 그 문화 그리고 그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과 호감도는 매우 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바람을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제 제대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의견과 관점을 듣고 그를 토대로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는 한류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두보 선생님을 모시고 한아세안 문화교류, 특히 한류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할 건데요. 신두보 선생님은 뭐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로 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계십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한류 그리고 아시아 대중문화 글로벌 미디어 산업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고 너무나 많은 국내외 학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많은 저력서와 논문들 출간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한 권의 저서와 한 권의 역서가 나오신다고 하니 엄청나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각각 문화의 시대 사유하는 한류라고 하는 저서와 K-팝이 흑인 음악이라고 하는 역서가 나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아마 이제 한류를 뭐 세계적인 관점에서 아시아적인 관점에서 혹은 동남아시아 관점에서 보는데 많은 이해를 줄 만한 연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토크를 들어볼 거고요. 신동훈 선생님께서는 한 5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그 뒤에 이제 Q&A 시간을 가지면 한 1시간 반, 많아도 2시간은 안 되게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신동훈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를 켜주세요. 네, 그 화면에 보시면 음소거 이거 해제. 줌 화면으로 일단 돌아가 보시면 줌 화면에 그 왼쪽 아래에 보면 지금 마이크 모양. 괜찮으신가요?
아, 이제 됐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화면이 공유가 돼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선생님 화면 공유되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잠깐만요. 네네. 그대로 슬라이드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요? 네네네. 지금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 우선 그 사회 봐주신 김종원 선생님 그 과찬의 말씀으로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준비해 주신 현신의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강희정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 요즘은 한류에 대한 그 의견도 굉장히 많고 발표도 많고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오늘 내용은 한류에 대한 그 여러 의견 중에 하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차는 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류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동남아 한류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류와 관련해서 짚어볼 이슈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류가 의도하건 의도치 않게 또 동남아 지역과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결론과 논의를 우리가 어떤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많은 선생님들이 한류를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계시고 음, 한류의 연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2010년대 전만 해도 국제 컨퍼런스라든가 동남아 학회에서 한류에 대해서 그 발표하는 사람 저 하나였습니다. 거의 저 하나였고 그 당시만 해도 한류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류가 잘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한류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저급하다.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 드라마 그러면 굉장히 저급하고 보수적 남성들, 보수 언론에서는 일본 문화를 베낀 저급한 문화이고 또 징징 짜는 문화이고 아줌마들이나 좋아하는 문화. 그러니까 아줌마라는 이 발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멸시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한류의 기본적인 그 한류를 구성하는 어떤 그 텍스트 자체가 드라마와 10대가 좋아하는 가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서브컬처 같은 측면이 있어서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한 대략 99년 정도부터 이제 중앙일보라든가 주로 스포츠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과 중국에 한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서 CCTV에서 재방영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초창기에는 실체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기레기라는 그 단어가 생기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았는데 90년대에도 사실은 언론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애국주의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실체가 없는 것을 굉장히 부풀려서 보도하고 있다.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2002, 3년 정도부터는 당시 이제 그 김대중 정부에서도 한류를 IMF 극복 담론하고 연결 지으면서 우리가 그 대중문화를 이렇게 성장시켰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기획물이라는 식으로 한류를 굉장히 공세적으로 그 대내외적으로 그 강조하고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좌파적인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한류를 국가 주도 기획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 기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대략 한 2006년도 3월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원 한류 아카데미 한류 최고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시류만 따지고 있다. 한류가 뭐 연구할 가치도 없고 한류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대학이라는 하나의 그 어쨌든 대학이라는 어떤 그 제도에서 한류를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물론 이게 이제 정규 과정도 아니고 또 뭐 평생 교육원 같은 그런 측면은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당시에 이 중앙대학의 그 설치에 대해서 그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많고 결국 이제 2012년에 폐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10년대 들어서 강남스타일 이후로 그리고 2015년 이후에 BTS가 전 세계적으로 그 동남아뿐 아니라 뭐 중남미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이러면서 한류에 대한 그런 그 사회적인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박근혜 그 정권 당시에도 뭐 K 뷰티라든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K 푸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부 자체적으로도 어떤 K 서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또 정부 내에서 자가 발전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그 지역학 연구자들이 외국에 나가 보면 한류가 상당하죠. 그러면서 한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고 서구에서도 특히 강남스타일 이후로 그 한류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갑자기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를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그 어릴 때부터 한류를 좋아하고 케이팝을 좋아하면서 성장한 20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대학에서 대학 측에다가 한류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런 과정 속에서 한류 연구자들도 굉장히 늘게 되고 또 한국 내에서도 유학을 가서 또 한국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류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내고 이러면서 한류 연구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달라졌죠. 그래서 2022년 바로 올해 3월에는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내에서도 한류 연구센터를 개설할 정도로 지금 한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한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팬덤이죠. 그 과거에 없었던 그 외국인들이 한국 대중문화 특히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가요를 막 좋아하고 그리고 스타들이 관련된 장소를 따라다니고 남이섬이라든가 이런 데 관광을 오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기본적으로 팬덤에 기반한 사회문화 현상인데 이러한 팬덤 현상을 있게 한 어떤 생산이라든가 규제라든가 담론이라든가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팬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팬덤이 있게 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민하는 여러 갈래들이 생기게 되죠. 이러면서 한류 연구들이 굉장히 확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한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거 또 은근히 또 재미있는 주제일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들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과정 지도 교수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로 앞으로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끌고 갈 것이고 그리고 논문을 쓸 것이냐 이제 그 로버트 맥체슨이라는 정치경제학자, 미디어 정치경제학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도 사실은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면서 이제 두근두근하죠. 박사과정 학생이 되면 이제 교수님 만날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주제를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전 그 95년도에 제1제당 지금 이제 CJ인데 그 당시에는 제1제당이죠. 설탕 만들고 밀가루 만들고 뭐 이런 회사인데 제1제당이 이제 삼성으로부터 독립을 이제 한지 한 3, 4년 됐어요. 근데 미킬이라는 여자가 있고 그 동생이 이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수가 되고 그랬는데 미킬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드림웍스 SKG라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를 중심으로 해서 세 명의 문화산업의 대가들이 그 1995년에 새로운 신생악 그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만듭니다. 그 할리우드가 한 10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신생 스튜디오가 오늘날 이렇게 크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당시에 어쨌거나 드림웍스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카첸버그라든가 뭐 게펜이라든가 뭐 스필버그라든가 뭐 영화와 만화, 애니메이션의 뭐 최고의 그런 그 기획자들이고 감독이고 그래서 기대가 많았는데 제1제당이 놀랍게도 36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 새로운 스튜디오에 그 11.1%의 지분을 얻고 할리우드로부터 배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한 한국에서 뉴스였는데 미국에서는 큰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LA 타임즈에서 LA는 아무래도 이제 할리우드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이런 작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일 푸드 앤 케미컬 인코퍼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신기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도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을 굉장히 좀 미국에서 평가하지 않던 그런 나라였는데,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89년도에 일본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를 인수하고 일본의 유수 회사들이 미국의 레코드 회사들을 인수하고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화 그 담론과 연결이 되면서 21세기를 준비하자. 그리고 언론에서도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다. 문화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런 그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이게 또 라떼가 되는데 93년도에 이제 그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서편제라는 영화가 예상 밖의 인기를 끌고 그러면서 영화가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구나. 영화가 그동안에 한국 내에서 일종의 방화라고 그래서 그 한국 영화 보고 나오면 이제 방화하고 싶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영화에 대한 폄하가 있었는데, 영화도 잘만 만들면 현대 자동차 2년 수출한 것만큼이나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어떤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케이블 텔레비전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고 세계화 담론하고 연결되면서 한국에서도 일본의 그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를 인수한 걸 통해서 얻게 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이제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했는데, 제일제당이라는 준재벌급밖에 안 되는 회사가 큰 돈을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쓰는 게 어떠냐. 근데 저도 이제 알겠다라고는 했는데 막막하죠. 이게 뭐 당시만 해도 그 한 줄짜리 뉴스일 뿐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논문을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차근차근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할리우드 어트랙트 사우스 코리안 캐피털이라는, 약간 이제 제목을 좀 재미나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어서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연구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론 틀을 그 NWICO라고 해서 1960, 70년대, 80년대에 제3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 대해서 그 일방적인 문화 유통 구조, 정보 유통 구조를 바꿔야 된다.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라고 해서 이제 문화 제국주의 담론하고 관련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할리우드의 과거와 달리 그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직접적인 생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전 세계 정보 문화 유통 구조, 생산 구조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이제 희망적인 그런 전제를 깔고 이제 그렇다고 그 과장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박사 논문을 Korean Big Business Awakens to Media Industry. 그래서 한국의 빅비즈니스, 즉 이제 재벌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중화학 공업이라든가 자동차 공업이라든가 전자공업이라는 그런 하드웨어만 관심이 있던 그런 한국의 빅 비즈니스가 90년대 들어서 미디어와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이거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될 수 있다. 커다란 한국의 그 생산 구조의 변화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박정희 때부터 마치 이제 계획 경제식으로 수출 중심 구조로 됐는데,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항상 폄하하고 정부가 통제만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재벌이 사적 기업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미국이라든가 서구의 변화에 동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바탕을 해서 당시에 이제 그 NUS가 99년 2000년도 여름에 그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그 소규모 학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학기 차인 2001년도 1학기에 그 학교에 조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뭐 지역학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NUS라는 학교가 있었고 난양 대학이 있었는데 그 두 대학을 합쳤다가 93년도에 난양공대를 독립을 시키면서 공대하고 뭐 이제 좀 실생활에 관련된 그런 학과들 위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NUS에 있던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난양공대로 갔죠. 그래서 NUS에는 난양 그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없다가 2000년도에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싱가포르라는 어떤
사회 경제 구조상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가 변화하는 어떤 국제 경제 체제 내에서 계속해서 매력을 가지려면 문화 산업에 대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에 뭐 2004년에 뭐 컨서버터리도 만들고 뭐 미술관도 만들고 뭐 에스플래네이드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풍성한 나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NUS라는 그 제1대학에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어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운 좋게도 이제 거기 조교수로 갔는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그 제 논문도 그렇고 또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한류 보도가 조금씩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한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좀 그 한류의 자취를 좀 찾아보려고 보다 보면 뭐 학생들이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저녁 5시쯤에 캠퍼스를 거닐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꿍따리 샤바라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이제 가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구석에서 이제 댄스 동아리인데 꿍따리 샤바라를 가지고 이제 막 따라하는데 얘네들이 이게 한국 노래인 줄 잘 몰라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클럽에 이제 갔죠. 이제 뭐 싱가포르는 이제 한국의 클럽하고 달라갖고 클럽에 가보면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다들 같이 이제 술 먹고 뭐 춤도 추고 그럽니다. 한국은 이제 나이 제한이 이렇게 딱 뭐 중간에 이제 기도가 이제 막는다거나 이런데 싱가포르 그러지 않은데 거기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이제 구경을 했죠. 그랬더니 가수가 나오더니 또 많이 듣던 노래를 해요. 이제 중국말로. 칸토니즈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정현의 와 이 노래가 세미정이라는 홍콩 가수가 그 당시에 이제 번안을 해서 불렀는데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때만 해도 이제 2001년도니까 한국 사람이 지금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은 어쨌든 동북아 사람이고 자기네들이랑 얼굴이 좀 다르니까 저한테 좀 신기하게 맥주를 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도 좀 있고 제가 그 사람한테 좀 은근히 이제 좀 약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 노래 뭔지 아니 이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한국 노래야 이랬는데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류가 아주 미세하게 동북아로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2001년도 싱가포르 시점에는 크지 않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Korean Wave and its Implication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Research라는 논문을 써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싱가포르 사례를 2003년, 4년 이렇게 그다음부터 이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Hybridity and the Rise of Korean Popular Culture in Asia라고 혼종성이라는 개념을 이론틀로 삼아서 운 좋게 좋은 저널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한류 논문이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 논문이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대학에서 그 교재로 많이 채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동력을 얻고 저도 또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세계화라는 커다란 담론 속에서 한류도 있게 되는데 제가 정리했던 그 당시 이제 세계화 담론은 정리를 해보니까 그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3개 정도의 그런 조금씩 결을 달리하는 세계화 담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화 혹은 전지구화라는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70년대에 있었던 그 문화제국주의의 어떤 연장선에서 그 세계화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들, 비판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전지구화라고 새롭게 이제 그 슈가 코팅을 했지만 결국 이것도 미국과 서구 그 유럽의 그 대자본의 이익을 특히 이제 미국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 개발도상국의 문화 독자성을 약화시킬 것이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담론들도 굉장히 강했고 또 하나는 90년대 이제 디지털 혁명, 디지털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이름 속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1950년대 이래로 뭐 영화와 그 텔레비전과 뭐 신문과 여기 각각을 규제를 했던 그런 규제들을 레이건 시대부터 이제 점점 그 90년대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대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그
지역뿐 아니라 이제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레볼루션과 자본주의의 확산, 즉 세계화라는 것은 200~3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서 노력해왔던 어떤 근대성과 계몽주의적인 어떤 기획의 결실이 지금 그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뭐 미국의 당시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 부통령 엘고라든가 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든가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그래서 신기술이 사회 변화와 진보를 이끈다. 세계화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담론이죠. 첫 번째 담론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이제 혼종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 후기 식민주의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결국 고유의 문화라든가 순혈주의적인 문화라든가 독자적인 문화는 없고 세계화라는 것은 결국은 혼종화의 그 지속적인 발현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것도 그 적어도 100년 미국의 지배인 100년 또 그 지난 100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전자 미디어에 바탕한 대중문화의 시대였고 그래서 전지구적 문화 권력의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강해지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한류라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미약하지만 중심부에 대해서 주변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 알다시피 이제 한류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그 대만과 중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그 한류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한 그, 그, 그 논의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만들었다, 당시 문화체육부에서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이제 중국의 어느 그 DJ가 만들었다, 대만의 이제 언론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류가 그 차가운 조류라는 뜻의 차가운 한류라는 그 한류가 원래 중국어에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었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갑자기 어떤 새로운 조류가 들어오니까 그 비슷한 어떤 조어법, 그 발음에 있어서의 어떤 조어법을 가지고 한류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한류의 시작이 중국과 대만과 홍콩이다라는 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긴 한데 실제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96, 97년에 베트남에서도 그 한국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우리 그 이한호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90년대에 한국에서도 미디어 자유화가 발생을 했지만 1990년대라는 아주 그 세계사적으로 흥미로운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90년대 초반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이 되고 95년도부터 WTO가 출범을 하고 그리고 80년대 중후반부터 뭐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이라든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개혁 개방 정책을 피고 이런 어떤 90년대적인 그런 그 구조 속에서 한류가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제가 가서 이제 싱가포르 한류를 관찰하기 시작을 했고 흥미롭게도 그리고 굉장히 좀 재미난 이슈인데 싱가포르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에 대해서 어, 그 국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신문사도 하나, 방송사도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탄생한 이래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2001년도에 기존의 방송사한테는 그 미디어 코프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KBS 같은 회사인데 그 회사로 하여금 신문을 발행하게 하고 그리고 스페이스 타임즈를 발행하는 회사로 하여금 방송사를 개국하게 만들고 그래서 경쟁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 웍스라는 그 방송사가 신설 방송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 웍스가 신성 방송국이니까 아무래도 그 시청률 경쟁에서 굉장히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그런 전략이 한류를 좀 활용하자. 어차피 아직 싱가포르 내에서는 한류가 강성하지 않지만
싱가포르는 적어도 동남아 화인 미디어 네트워크 전체에서 맨 끝단에 있습니다. 항상 이제 수입자고 소비자고, 그러니까 그 대만과 홍콩이 엔터테인먼트도 생산하고, 그리고 또 언론의 담론도 생산한다면 싱가포르 신문은 그걸 좀 좋게 말하면 전제 혹은 이제 베끼는 거죠. 모방하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뭐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텔레비전을 보면은 현지 그 연기자들 연기가 뭐 엄청 엉망이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홍콩하고 대만은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완전히 홍콩에서 한물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홍콩에서 할 일이 없으면 싱가포르로 와요. 싱가포르에서 탑 배우가 되는 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하고 대만에서는 한류가 인기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러면 그 한류를 좀 활용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신생 미디어 월크스라는 회사가 채널 U하고 채널 I라고 해서 채널 I는 영어 채널이고 채널 U는 중국어 채널이고. 근데 아무래도 중국인들, 화교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채널 U에서 대대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청률이 막 3%, 5%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게 되고 점차 90년대 일본 드라마가 인기 있었는데 일본 드라마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몇 개 통계도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디지털 파일로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VCD라고 해서 DVD보다 화질이 좀 떨어지고 가격이 저렴한 VCD라는 그런 그 매체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들이 홍콩하고 대만에서 자막으로 만들어져서 싱가포르에 이제 수출이 되고 그럼 결국 이제 싱가포르의 인구 구성에서 중국인이 아닌 그 중국계가 아닌 사람들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인 중심의 한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 드라마는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뭐 많은 여기 지역학 연구자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2001년도만 해도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딱 가서 싱가포르가 이제 굉장히 더우니까 어디서 어디를 이동할 때 이제 택시를 많이 타잖아요. 그럼 택시를 타면 이제 택시기사가 또 굉장히 친절해요. 우리 한국 택시기사랑 달리.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막 물어보고 그럼 꼭 물어보는 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2001년도만 해도 한 10명 중에 한 7, 8명은 일본이라고 물어보지 한국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국이라고 얘기하면 또 북한이냐 한국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싱가포르는 80년대부터 사룡 국가 뭐 이러면 우리랑 굉장히 친숙하겠지.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싱가포르도 2001년도만 해도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식 수준이 굉장히 이제 낮았던 거죠. 혹은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겨우 생각해내는 게 삼성 직원이냐 뭐 요 정도 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계속해서 이제 한류가 인기를 끌게 되고 특히 2002년도 월드컵을 거치면서 또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게 되고 그 언론에서도 또 잡지에서도 뭐 한국에 대한 그 분석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가 겨울 연가가 또 굉장히 큰 그 효과 내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한류의 이제 초기 드라마죠. 사랑이 뭐길래가 이제 아주 전설적인 드라마고 가을 동화도 대만이라든가 여기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가을 동화 스토리를 가지고 책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마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도 싱가포르에 상당히 인기 있었습니다. 네, 이거 너무 라떼가 돼갖고 이거 참. 그리고 이제 윈터 소나타도 아주 전설적인 드라마죠. 특히 이제 그 윈터 소나타 겨울 연가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내에서 한류를 폄하하는 사람들의 많은 주장 중에 하나가 한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겨우 그 문화 산업이 좀 떨어지는 중국이나 대만에서만 인기 있지 일본에서는 인기 없지 않느냐. 한국은 더 이상 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폄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제 엄청 인기를 끌면서 윤사마 열풍이 열리죠. 그리고 또 동남아에서는 눈 내리는 로맨틱한 나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한국에 이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남이섬 가면 이제 지금도 아직까지도 태국 사람들 많고 이제 대장금이 근데 굉장한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장금은 뭐
동남아 동북아뿐 아니라 이제 이란, 뭐 아프리카 동부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도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그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그 성당을 다녔는데 한인 성당을 다녔는데 일요일 날 10시, 11시 미사가 이제 영어 미사고 12시 미사가 한국어 미사면 싱가포르 한인 성당은 이제 도심에 있죠. 아주 오래된 건물이죠. 그럼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그 차로 그 마이카라 그러니까 너무 옛날 말 같은데 그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간에 갈등이 있어요.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2003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게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아,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국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빌리는 입장이고 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태도를 갖고 근데 뭐 싱가포르 사람들 중에 뭐 그렇게 뭐 매너가 나빠갖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2004년 후반부터 이 사람들이 먼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막 얘기를 하고 좋은 자리를 막 물려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한국 식당이 엄청 늘게 되고 뭐 싱가포르 사람들 인식이 한국 음식은 뭐 건강식이다. 뭐 한국에 갔더니 뭐 KFC도 한국 KFC는 싱가포르보다 더 건강하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뭐 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 가을에 말레이시아의 그 남성 듀오 이제 20대 초반의 남자 아이들 두 명인데 나는 송승헌이 아니야 워브시 숑숑쉔이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그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겨울연가 아니 그 가을 동화에서처럼 송승헌이 하듯이 자기 업어달라 뭐 업고 해변을 걸어달라 한국 라면 먹자 맨날 이러니까 귀찮다. 그렇죠. 나는 너한테 뭐 말레이시아적인 사랑은 줄 수 있다. 그렇죠. 나는 송승헌이 아니까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런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이제 한류가 굉장히 이제 그 깊게 심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화인 중심의 그 한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사실은 이제 한국 드라마 그런 위퍼라고 해서 그냥 보면서 이제 우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굉장히 단순한 그런 그 서사로 그 출생의 비밀 뭐 계속해서 2005, 6년만 해도 계속 비슷한 단순성으로 또 승부를 했고 또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상적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팬덤의 위계에서 그 10대들은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좀 이제 달라졌지만 전통적으로 그 아줌마라는 발성에 담겨져 있는 묘한 어떤 멸시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안띠 이러면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굉장히 좀 욕심꾸러기에다가 좀 여성 과거의 여성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제3의 성 뭐 이런 식의 이제 태도가 있죠. 겨우 안띠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팬덤이다. 무시하고 보수적인 남성도 여전히 또 저급한 문화다. 무시하고 뭐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오바리언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죠. 일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바상. 오바상도 일본에서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약간 좀 안 좋긴 하는데 외계인을 뜻하는 이제 에이리언 그래서 오바리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큼 아줌마들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왜 저 아줌마들이 갑자기 20대 한국 남자를 좋아하지? 왜 장동건을 갑자기 좋아하지? 미쳤나? 저 할머니들이 왜 한국에 올까? 왜 밥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담론들이 동남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저변에서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0년부터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제 꽃보다 남자라든가 뭐 성균관 스캔들이라든가 뭐 송중기 뭐 이런 스타일의 이제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08, 9년에 뭐 말레이시아건 뭐 싱가포르건 인도네시아건 어느 거리에든 이제 노바디가 나오고 막 필리핀에서는 뭐 노바디 몰랐다는 것 때문에 이제 거리의 행인들끼리 막 싸움을 하다가 누구를 죽였다는 사건이 있기도 할 정도로 필리핀의 국민 가요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됐고 2010년대부터는 런닝맨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갖고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유튜브에 런닝맨 동남아 인기 그러면 충격적이죠. 뭐 이광수 뭐 그냥 뭐 동네 그 그냥 만만한 청년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아이돌보다 인기 있는 엄청난 인기죠. 뭐 그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2014년도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조호바루, 싱가포르랑 이제 아주 가까운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에서 어떤 그 여자 가수가, 이 사람도 중국이긴 합니다만, 말레이시아 짜보르라는 그런 노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좀 많지 않았고 이거 같이 보면 참 재밌는데 이건 말레이시아 짜보르라는 건 이제 나는 순혈 말레이시아 처녀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요 가사 내용을 보면 동네 남자애들이 자기한테 너 한국 여자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이제 가수가 약간 얼굴이 하얗고 한국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너 한국 여자지. 너 한국 여자처럼 예쁘게 일부러 성형했지. 한국 드라마에 나온 거 너 따라하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학생이 오빠 오빠 뭐 아리랑 뭐 나를 뭐 그렇게 부르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일부 그 유튜버들은 한국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그 주장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 자체는 그만큼 2014년도 당시에 그 한류가 굉장히 깊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 노래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싱가포르의 오차드 로드에 있는 한 극장에 그 제가 갔더니 사실은 뭐 스트레이트 타임즈 신문에서 이제 뜯어낸 건데 9개 영화 중에 그 영화 3개가 한국 영화예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품행 제로, 뭐 동갑내기 과외하기 뭐 이런 거. 근데 물론 싱가포르가 생산력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생산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만큼 이제 한류가 그 많이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09년, 8년, 10년부터 이제 뭐 꽃보다 남자, 원더걸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특히 이제 뭐 2차 한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태양의 후예, 치맥 열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짚어볼 이슈가 있는데 한류가 지금은 물론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의 뭐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파울로 코엘료가 그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그 소설가죠. 한국 그 드라마는 엄청나게 그 서사나 연기가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중년 남성들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류는 여성 현상이죠. 오빠 부대가 아무래도 좀 많고 어쨌든 이 서사를 보고 있으면 싱가포르 사람들 혹은 동남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한류를 한국 드라마를 보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 중심의 서사죠. 주인공이 사실 여성이죠. 그리고 드라마들을 사실 다 돌이켜 보면 놀랍게도 그 드라마의 중심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드라마의 역사를 보더라도 멜로드라마는 원래 여성 장르이고 또 그 성정치학에서 볼 때도 그 일상의 공간이 특히 이제 생산의 공간이 남성이 지배한다면 소비의 공간 또 가정 내의 공간은 여성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드라마를 일종의 여성의 판타지를 복무하는 것으로 그 실제로 이제 드라마의 어떤 미션이 있고 또 드라마 작가들도 또 여성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중심의 서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단 성공을 했던 것이 동남아에서도 같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관되긴 하지만 또 한국 드라마가 잘생기고 뭐 이쁜 사람들만 나오는 것뿐 아니라 대사의 수준이 동남아 팬들 보면은 굉장히 놀랍게 너무 한국 드라마는 대사가 뛰어나다. 이를테면 최근 드라마 중에 뭐 39 같은 경우 그 베트남의 한국어 교수님이시긴 하지만 이분이 올렸어요 페북에 그 39 육회 중에서 이제 뭐 그 뭐 술 끊어야겠다 그 좋은 걸밴드 뭐 술이 눈물로 나오잖아 짜증나게 그랬더니 뭐 절절하다 뭐 이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동남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K 드라마 아이코닉 라인즈라든가 베스트 러브 코트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 근접성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문화적 근접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류가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되고 한국 내에서 나름대로 이제 당시에 2001년, 2002년 당시에 그 언론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막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근데 마침 이제 미국 학자이긴 한데 그 텍사스 대학 교수이시긴 한데
그 중남미 수용자들이 텔레노벨라를 국적에 상관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cultural proximity, 문화 근접성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브라질 드라마라든가 아르헨티나 드라마를 보면 물론 조금씩의 차이들은 분명히 있지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멕시코 드라마를 보면서 거의 내 얘기나 다름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굉장히 culturally proximite하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국에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류라는 것은 동북아적 현상이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는 적어도 유교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그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고 뭐 가부장제라든가 뭐 가족 중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다른 그 동북아 주변 국가에서도 문화 근접적인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전 세계 거의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가부장제 아닌 나라 없고 가족 중심주의 아닌 나라 없어요. 아프리카 가도 엄청나게 가족 중심주의, 멕시코도 그렇고 한국 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한류 초기에 음, 그 인도네시아 연구자분은 그 문화 근접성 그 때문에 한류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류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2003, 4년에 그런 주장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만큼 이제 한류는 동북아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나라의 국적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성별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변화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젊은 사람들한테 한국 드라마나 한국 대중문화 왜 좋아하냐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그 베트남도 그렇고 공통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실 공통적은 이지 않다. 근데 재밌다. 이쁘다. 그리고 적어도 인도네시아 거보다 잘 만든다. 캄보디아보다 잘 만든다. 싱가포르보다 잘 만들어서 이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싱가포르랑 너무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아시아적인 듯하면서도 서구적인 그런 근대성도 담겨져 있고 이런 어떤 묘한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근접해서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사실 지난 100년 동안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건 20세기 초반에 뭐 1930년대 재즈라든가 뭐 1960년대 이후에 뭐 리듬 앤 블루스하고 뭐 락앤롤이라든가 7, 80년대 거치고 90년대 힙합이라든가 거의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문화적인 틀이 전 세계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 더 잘 모방하고 자기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역에서의 어떤 그 문화 생산과 유통의 승패를 가렸던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일본 문화를 굉장히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사실 일본은 1930년대도 그렇고 50년대도 그렇고 엄청나게 미국을 모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영향을 주고 뭐 홍콩에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최근에는 한국에 영향을 받은 많은 그 동남아와 동북아 많은 나라에서 또 이제 드라마라든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라든가 K-팝과 유사한 방식의 이제 팝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근대성 담론도 한류를 논의하면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서구에서는 아직까지도 특히 2012, 13년도에 강남스타일이 엄청 인기 있었을 때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뭐 주요 미디어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NPR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왜 한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있는 문화를 생산해내는가를 이제 막 연구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K-팝의 공장 시스템이거나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든가 인권 유린이라든가 근데 이 서사와 이 분석 틀이 미국에서 중국의 경제나 중국의 공장에 대해서 보도하는 태도나 베트남에 대해서 보도하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구가 갖고 있는 근대성을 따라오고자 하는 비서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시각과 유사하게
케이팝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하지만 그런 그 틀 자체가 시선의 틀이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동남아에서도 근대성을 얘기하고는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동남아 사람들이 결국은 하는 얘기들이 자국의 후진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냥 서구는 아니고 그래도 동아시아에 있으면서 어떤 대안으로서 근접한 대안이다라는 차원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또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언론에서 파이팅이란 말 쓰지 말자, 콩글리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아이유 때문에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그 리바이벌한 거예요. 소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에서도 파이팅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어떤 파이팅이라는 표상이 갖고 있는 의미, 한국인들의 어떤 노력하는 그런 열성적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인도네시아 거리와 달리 한국에는 쓰레기 없는 그런 깨끗한 거리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담론들이 이제 유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류의 어떤 한류에 있어서의 어떤 정부 지원 문제도 이것도 한번 어, 그, 걸고 넘어질 필요는 있는데 최근에 지난 한 3, 4년 정도부터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죠. 그 문화부를 비롯해서 우리는 지원하되 간섭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담론을 점점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뭐 박근혜 정권까지도 굉장히 그 한류는 정부가 만들었다. 우리 정부가 뭐 문화부에서 엄청나게 좋은 정책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한류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정부 홍보 문건들이 이제 대상안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언론사 기자들은 그걸 보고 베껴서 쓰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학자들은 황당하다. 한류라는 것은 굉장히 자발적인 것이고 또 한류라는 현상 자체도 의도치 않은 것이지 어떻게 한류가 팬덤이라고 우리가 그 모두에 그 정의했듯이 팬덤이라는 것은 개인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개인의 취향을 정부가 기획해서 좌지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태국에서도 그렇고 봐라 정부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한류가 발생하지 않느냐? 우리 정부 뭐 하니? 더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이제 그 의도치 않은 또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어떤 정부의 간섭이 또 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동남아나 중국에서는 자국 내에서 정부가 미디어에 대해서 간섭하는 그런 어떤 현실을 투사하면서 한국도 그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류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라는 그 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한류는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이제 또 학자들 사이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문화연구 버밍엄 스쿨의 문화연구에 영향을 받은 분들은 아무래도 수용자 중심 어떤 행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정치 경작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은 정치 경제학의 어떤 시선, 정책이 중심이 된 그 폴리시 중심이 된 그런 분들은 그래도 정부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의도치 않았지만 한류가 상당한 다양한 방식의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지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외국에 나와서 많이 또 공감하실 수 있는데 저도 외국에서 또 살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보면은 한류가 있기 전후가 한국인들도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주의적인 것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싱가포르 그 여성을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 20명 이상을 했더니 그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그 거리에 나가거나 상점에 가거나 택시를 타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중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내 용모가 오늘 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일본인이야 그러면 오늘은 좀 화장이 잘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비슷한 기억이 있으실 건데, 그러다가 그 싱가포르 택시 기사들이 먼저 아시아에서는 한국 여성이 최고로 이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일본 그 여학생과 또 누구랑 이렇게 홍콩 여자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일본 내에서 한국 남성과 데이트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라마와 케이팝의 영향이죠.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또 일본에 있는 한국 남성들 사귀어 보면은, 일본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가부장적인 태도에 비하면 한국 남성들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샐러드 볼이 있게 되면은 샐러드 볼이 가운데 있고 각자 디시가 있으면,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한국에서 먼저 샐러드 볼에서 집어서 여자한테 준다. 그리고 뭐 남자랑 여자랑 걸어가다 보면 일본 남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 남성들은 여학생 그 여자들의 가방을 들어준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뭐 한국 남성과 사귀고 싶다라는 그런,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한류의 그 의도치 않은 그런 영향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보기에 지금 20대 한국 남성들하고 40, 50대 한국 남성들하고 행태가 많이 다른 측면도 사실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혹은 외국에 잠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 중에 하는 얘기가, 정말 한국에선 평범한 남성인데 페루 공항에 내렸더니 페루의 현지 여성들이 다가와서 사진 한 번 찍자, 이틀만 내 남자친구가 되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여자애들 사이에 내 남자친구는 한국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종의 이제 트로피처럼 된 거죠. 한류가 굉장하니까 나는 한국 남자랑 사귄다, 이제 트로피 쟁탈전과 같은 그런 식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내에서도 그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에 이제 K를 붙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애국주의적인 태도로 위대한 K 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K 푸드, K 뷰티, 뭐 K 방역, 뭐 이런 식 같은 태도. 애국주의가 그 일정 정도 상당히 팽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과거와 달리 많이 바뀌었죠. 2000년대 초반과 달리 한국어 학습자도 많아졌고, 그리고 제가 2009년에 그 필리핀에서 한류 팬들 한 10명을 다 여학생들이었는데 그룹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 몇 마디를 하면서 만나자마자 약간 이제 분위기가 풀어지니까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여학생들, 너 몇 살이니? 한국말로 너 몇 살이니? 혹은 뭐 How old are you? 이러면서 몇 살이다 그러면 Call me 언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이들이 이제 배운 그런 어떤 그 행동 양식을 자기들끼리도 이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이팅 이런 말을 반드시 붙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한국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요 강남 스타일의 의도치 않은 영향이라고 했는데, 요것뿐 아니라 뭐 많죠. 강남 스타일이 2012년, 13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플래시모브 열풍을 가져왔을 때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강남 스타일을 흉내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그 표현하고.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 억압적인 사회인데, 그리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없고, 그래서 일군의 이제 청년들이 우리가 뒤처질 수 없다. 전 세계는 다 강남 스타일 플래시몹을 한다. 강남 스타일 플래시몹을 안 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전근대적이고 그런 나라다. 우리도 하자. 이런 식 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 플래시몹을 하기로 했는데, 분명히 경찰서에서 허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의 그 허락 받지 않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이랬는데 이제 이게 또 방글라데시 내에서 우리의 전통을 수호하자. 우리의 전통은 무엇인가? 서구와의 어떤 관계성.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그 문화 논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강남 스타일을 서구의 일부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 전통은 이제 방글라데시만이 이제 아시아적 전통인 거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제 서구에 물들은 그런 전통이, 뭐 다양한 이런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또 시간이 많다면 좀 보면 좋은데 이제 지역 음악 생산에 있어서 케이팝을 참조해서 지역에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음악과 달리 가사라든가 음악 형식이라든가 안무라든가 무대 퍼포먼스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전체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하나의 일관된 콘셉트로 설계를 해서 기획하는 그것은 이제 케이팝이라고 케이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음, 그 자국의 그 음악을 생산해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그렇고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베트남의 뭐 장미 뭐 하리원 한사라이 뭐 이런 사람들 뭐 혼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베트남 사람인데 엄마가 한국어를 해서 한국어로 노래를 또 하고 들어보면은 언어만 베트남어지 그 한국 노래의 팝발라드, 그 20대 초반 남녀의 어떤 달콤한 사랑 이런 것들 과거의 베트남 음악과 굉장히 다른 한국의 형식을 차용한 그런 새로운 지역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또 뭐 이런 어떤 기획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케이팝을 이용해서 그 인종과 국적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그 실험들이 많아지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결론과 논의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우리가 한국 내에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건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건 그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한국 내에서 유통되고 한국에서 소비되고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냥 아무 그 의미 없이 만든 그리고 인기 없을 거라고 만든 그런 한국 미디어 그 생산물들, 문화 상품들이 외국에서 막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러 그 경계를 넘는 어떤 그 소수자들에 대한 태도의 어떤 재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재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반성할 지점이 없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또 블랙페이싱이라고 그래서 그 뭐 의정부 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도 뭐 사실 뭐 의정부 고등학교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의식 없이 그 코미디의 요소로서 흑인 분장을 하고 뭐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지역 축제에서 아주 그 중요한 픽스된 그런 그 정도였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은 좀 우리가 인종적 감수성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미국에서 소울 인 서울이라는 그런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케이팝에 영향을 준 그 흑인 음악에 대한 그런 평가가 너무 박하다. 이런 태도들이 미국의 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또 반한류나 혐한으로 또 나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실은 한국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그 뭐 소머리 창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흑인 음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가 배우는 음악 그러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는 뭐 퀸이라든가 뭐 롤링스톤즈라든가 뭐 비틀즈만 생각하지 흑인 음악에 누구 어떤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종적인 감수성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2015년에 B1A4가 말레이시아 팬미팅에서 말레이시아 규범과 달리 물론 뭐 B1A4 자체의 잘못은 아니지만 뭐 이런 어, 무리가 좀 일어났던 것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한국 내부에서 과거에는 한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류만을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있는데 외국인들은 다양한 그 문화 메뉴 중에 한류가 새롭게 등장한 거죠. 문화 메뉴 중에 하나의 추가가 된 거죠. 이런 점을 좀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한류가 있기 위해서 그 1980년대에 사실은 이제 1990년대에 한류가 있게끔 된 것은 사실 1980년대에 대학가에서 문화투쟁을 하고 그리고 또 기존의 질서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많은 엘리트 학생들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미디어 산업과 언론계에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영향을 줬고 그래서
그들이 과거의 80년대에는 문화 다양성과 공존을 부르짖으면서 미문화 제국주의를 반대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위대한 K 서사를 강조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애국주의를 주창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제국주의의 또 다른 그 표현이 아니냐라는 식의 또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양성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결국은 그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그 일차적이고 시장주의적인 측면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화 연구자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류가 우리한테 던지는 그 이슈는 지역화학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그 한류 이전에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달라라는 그런 인정 갈구 욕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뭐 인정 갈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인들이 그 세계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좁게 사고하지 말고 좀 더 외국과 연대하고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두서없이 전개되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